대생 기획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 부사입니다. 아니, 인사말은 생략을 할게요. 저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그 절차는 우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략적인 그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진행되면 나중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오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우선 이 말뜻을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좀 들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시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식적인 명칭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랑같이 붙어 다니는 게 재건축 정비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개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일반적인 대규모 정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정비사업이 4개가 더 있어요. 제일 조그만 이제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10세대 미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자유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우리나라에 총 7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는 거는 앞에 있는 4가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여기하고는 현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효과는 그런 효과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합 개발을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조그만 거 2개 묶어서 하나처럼 개발할 수 있게끔 또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테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자, 우선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태생된 계기는 올 2월 4일 날 공공주도 3080이라는 대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선도사 후보지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정법이라는 거에서 재건축 재개발 뭉태기로 막 하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고밀도는 아닌데 저층 주거지인데 따다다다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도율이 높고 호수밀도 높다 보니까 재개발하나 재건축하는 사업성이 안 나와.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묶여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심 속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크진 않은데 작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디에도 끼리지 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데를 저층주거 난개발을 방지하고 좀 계획적으로 이것들을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하자라는 데서 시작된 게 이사대책이고, 거기서 4월 29일 날 우리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관리적으로 묶자. 이것이 뭐냐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나 우리 동네 재개발할 거야, 나 우리 동네 재건축 할 거야, 아니 나 우리 동네 용적률이 좀 높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도 우선 기본 계획을 합니다. 큰 이제 스케치를 하나 그려요. 거기서 굉장히 고밀도의 물리적 요건을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우수한지, 노후됐는지, 호수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 적도율이 큰지, 작은지, 도로 범면이 어떤지, 뭐한지, 이런 걸 다 나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본 계획 중 안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딱 묶어놔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돼, 재개발을 해야 돼, 이렇게 묶어놔요. 그럼 그거를 다시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이 땅에 대한 단위를 잘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만들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되면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 걸린 이유가 앞에 있는 제대로 그 지역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 조그만 이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묶여있는 데들 여기를 각각 점 단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면 단위로 요걸 그래서 보존법에 나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처럼 묶어가지고 계획적 있게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욕은 아니고요. 시발된 게 관리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요번에 국토부에서는 그거를 전체 지자체한테 저희랑 같이 의견을 좀 받고 지원을 받아서 총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좀 저층 노후주거 중에 좀 지역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한 55곳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좀 시급하게 좀 여기를 아직은 이 법이 우리 저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잖아요. 이런 건 다 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법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어서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래도 법이 딱 바뀌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먼저 선도사 후보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먼저 찍어놓은 게 20가지를 먼저 저희가 도출해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제가 오늘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지와 구청의 도움만 있으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금천구가 3곳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천 4동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단위인 그 빈집 정비,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하는 사업들을 하나에 묶어서 10만 해배, 즉 여러분이 알고 한 33,30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땅을 묶어서 거기를 블럭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는 3개, 4개, 작게는 뭐 20개 이렇게 블럭별로 나눠서 개발을 해보자라고 묶은 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관리한다. 이제 여러분 이제 관리지역이 되면 이제 관리받는 사람들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비사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정비사업은 도정법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법으로 되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정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따져도 따져. 근데 잘 모르는데 갑자기 도정법상에는 우리 정비사업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자 하는 그런 구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문제점인데 관리지역을 하게 되면 이제 저층 노후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이것이 주변의 정비기반시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는 주차난이라든지 상하수구난이라든지 이게 관리적으로 묶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재개발 정책으로 여러분의 사업성에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이 개발이 될 때 그거를 만들어 줄 때 지원이 좀 가요. 그래서 만약에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일부는 개발해도 개발 안 되신 분들도 기반 시설이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주차장이 생긴다거나 이제 주민 안에는 그 안에 공동이용시설이 좀 활발하게 구성되거나 그런 것 때 같이 편익을 볼 수 있게끔 약간 도시 재생과도 연계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레이저 포인트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공공거점, 가로주택, 공공거점이라고 해서 뭐 우린 공공공만 해야 되냐 이렇게 성경 나오는데 이건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여러분 사유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공공거점은 난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LH랑 할래,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이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주민 여러분 주도에 가로주택이 있을 수 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할 수 있고. 근데 혹시 제가 말이 좀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르신들이 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뒷부분에 있긴 한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율주택은 자율이에요. 말 그대로 자율. 내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자유주택이에요. 즉 그래서 내가 뭘 만들거든요. 근데 아까 10명 이상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거를 협의가 아니고 합의. 그래서 10명이 다 동의하면 그게 여러분들 앞에 운영비정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택사업이에요. 그걸 자유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게 길가짜에다가 길로짜예요. 이 사업구역은 뭐 지금은 그런데 지금 그래도 집을 지려면 우리 집 들어가려면 도로라도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 주변으로 6m의 도로가 있어야 돼요. 6m. 6m의 도로가 왜 필요하냐면 차량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m의 도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거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에 대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여기 오시다가 뭐 내가 알던 거랑은 다르게 왔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까 하시면 우선은 오늘 설명을 요거대로 진행되는 들어보시고 나중에 좀 딜을 해주세요. 우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리지역을 정하려면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관리계획은 공기업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우선 밑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상위 서울시가 있거든요. 서울시한테 우리 여기를 이렇게 개발할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걸 심의해주고 이거를 지정해줘. 그걸 광역시민으로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성도 중요하긴 한데 도시가 여러분 나중에 사업성만 따져서 난개발이 되잖아요. 빽빽한 아파트가 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래 거기는 사람들 사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를 거기서 이제 사업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개발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승인을 내줘요.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하니까 이제 지역의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런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주민 대표분들하고 좀 여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설계가 어떤 사업이 어디에 어떤 교통 흐름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공공기관은 저희 부동산원이나 LH가 오늘 이제 LH원들이 조금 좀 바빠서 못 왔는데 오늘 올려도 못 왔는데 LH나 저희가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사전 컨설팅이나 사업으로 이제 우리 여기 같이 일하는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여러분한테 일을 진행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사업 요건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유주택은 자율, 스스로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 합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3분의 2로 동의 요건을 낮춰줘요. 관리지역 내에서는. 그리고 그 매도 청구권이라고 나 이 사업 안 해. 나 팔고 갈 거야. 너 우리 조합에 팔아. 이런 게 매도 청구권이거든요. 이제 그걸 부여해줘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 사업도 아까 바로 길가 보니까 6m로 둘러싸여 있거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걸 6m에서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저기 만회배예요. 가로주택은 만회배니까는 한 3,300평 정도의 있는 곳에다 아파트를 짓거나 이제 이러는데 이걸 2만 회배까지도 확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옆에 있는 데도 A 가로지역이고 옆에 있는 데는 B 가로지역인데 야 우리 묶어서 같이 할까? 하자 그러면 그것이 결합 개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가로에서는 이제 여러분 재개발 사업을 좀 아시는데 재개발 사업은 옛날에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재개발법이 있어가지고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야. 공익의 사업이야.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고 그 법에 유일하게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철도 보면 뭐 사람 죽어나고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치고 그랬잖아요. 반대가 지금 막 경찰 동원되고 이걸 수용, 행정대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재개발에. 근데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다가는 공공이 시행을 하면 공익 목적에 부합이 되니까 그거는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법을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진행이 되면 이제 건축주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한 채를 더 짓고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더 받는 것이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용적률 많이 받는 게
제가 재개발자금을 꽤 오랫동안 업무를 했는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업성은 처음에 좋았는데 그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용적률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고민하실 거라 믿고, 우선 그래서 법에서 이제 풀어줄 거로 예상이 되는 건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 물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대한 지역에 대한 단위를 잘 개발하자라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광역이라 올라가면 여러 가지 좀 이제 검토를 좀 해요. 가능은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한 부분이 있어서 100% 됩니다 라는 말은 솔직히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한 이제 층수가 완화된다든지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받는다든지 그 이제 일종에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있고 법에서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은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센 법이 헌법이죠. 부동산 중에 제일 센 법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용적률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든지 여러 가지를 또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좀 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대지경계 이격거리인데 집을 지려면 대지 바로 옆에 도로인데 바로 붙여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뭐 좀 이렇게 많이 떼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이제 덜 떼어도 되는 뭐 이렇게도 해놨고, 그 7층 이제 건축물 높이도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물 높이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게 우리나라 주변에 산들이 많잖아요. 누군가의 조망을 누군가의 그 시야권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를 한 0.5배까지도 최대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합 개발 옆이랑 같이 하면 그래 묶어서 같이 할까? 같이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특례로 이제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제 국토부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최대 150억 국비 지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는 이제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 합해서 한 300억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 뭐 이제 억억이 돈이 아니니까 뭐 감흥은 안 오겠지만 그래도 3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한테 지원이 돼서 도로를 넓힌다든지 필요한 데 주차장을 놓는다든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공동 이용시설을 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책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은 지금 저희도 이제 국토부, LH,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좀 저희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옛날 이름이 한국강정원이에요. 여러분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그거 저희가 이제 조사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동산원하고 LH하고 국토부하고 하나의 큰 그 포맷으로 만든 이제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해서 이제 지자체가 일할 때 도움을 주자 이렇게 정이 됐고, 이번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각 시도별로 지금 받으면서 계획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주민 설명회라든지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 7월달까지 계속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10월달에는 개략적인 관리 계획을 제안을 해서 12월이나 11월달에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 의견이나 주민 공람도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지금 저희가 그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 지역으로 우리 사동이 결정이 되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선정내에 이제 그 관리지역으로 되면 그 안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사업성 분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 설계를 저희가 계략적으로 해드린다든지 무료로 이제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이제 시흥 사동이에요. 이거는 그 여러분 그냥 이제 참고용입니다. 절대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의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대략 20곳에 대해서 보다 보니 위성사진하고 전자리도 하고 좀 아는 척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PNU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시, 건축물, 토지, 권리를 다 전산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과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시흥사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좀 넓히고 거기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대도로하고 교통을 먼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중간에 입 빠진 것처럼 빵 빠져 있는 아파트라서 빠져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대략 여러분 저희가 좀 아니 소유자 수가 900여 명이 넘으신 분들이고 여기가 노후도가 80%가 넘더라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노후도가 85%인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비구역 이제 해제가 된 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향수가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아직도 손에서 못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틀리다고는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다만 여기가 정비구역 해제구역이 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비구역, 도정법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은 하나만 봅니다. 여러분 사업성만 생각을 해요. 즉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례율을 한다는 들어보셨죠? 비례율이 썩 좋게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한 추측으로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못 풀어줘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제 사견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관리 지역을 저희가 진행하려는 국토부하고 진행하려는 부분이 왜냐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공공거점 사업을 시행하기에 좀 원활하게 묶어보자. 근데 공공거점 사업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 공공거점 주민들이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좀 재개발 좀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있고 뭐 컨설팅 업자도 있고 막 시공사도 있는데 얘들한테 맨날 당하는 것 같아. 차라리 LH나 누가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그냥 시행자는 아니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돌아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 최소한 뭐 속이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거점 사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놨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 나와 있는 정비 사업과는 다르게 허브에서 저희가 국민주택 기금으로 기금 융자가 돼요. 최대 80%에 최대 9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거점 사업 LH나 같이 하게 되면 기금이 좀 확대되고 비율이 사실 빌려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려주는 거고요. 근데 비율이 1.2%예요, 이자가.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생활 SOC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개발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지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리 지역 내에서도 노후도가 좋다든지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공동으로 이 지역이 개선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 SOC 부분을 이런 부분을 좀 넣어드리는 도시 재생사업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대 150억까지 지원하려고 지금 기재랑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요. 도로 확보라든지 공용주차장 아니면 뭐 도시 인정사업에 대해서 밑에는 지하주차장인데 위는 운동장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자체 사업을 좀 유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지 내에서 이제 비록 재개발이나 재건축 못했지만 결합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 이제 출구를 두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리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요건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대충 어떤 사업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 지금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조금씩 지금 약간 좀 바뀌기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 큰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유예가 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법이 이제 곧 통과되고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진행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려서 감사하고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가 김영래 담당 공무원이 신흥사동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가 김용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아마 대부분 시흥사동 주민센터 이 관리지역 안에 계신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 자체는 현재 지금 개정되는 법령상으로는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한계인데 저희가 한 9만 7천 정도 지금 잡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역 자체가 반드시 이렇게 이 형태대로 간다라는 것도 아니라 영역은 주민 합의에 의해서 조금 더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 소규모 관리지역 후보지는 일단 시흥사동 80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9만 7천 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종으로는 1종 지역하고 2종 일반 7층 지역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적 소유자는 900명 정도가 되는데 핵심이 되는 사항도 옛날에 시흥 제11, 19, 22구역 이제 해제지가 6만 8천 정도 제곱미터 잡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포인트는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또 오늘 오셨을 때 우리 재개발을 하는구나 라고 오신 분들도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 그까지는 오늘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책적으로 먼저 관리지역을 먼저 국토부에서 내고 난 다음에 시에서도 또 재개발에 대한 유도책까지 좀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흥사동 주민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뭐가 장점이 되느냐 단점이 되느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소규모 재건축 관리지역과 재개발이 병존해서 갈 수는 좀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한 상태라서, 근데 그건 지금 오늘 말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관리 계획 수립하고 재개발된 여러 부분 검토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해서 구체화시킬 예정이고요. 아직 법 개정이나 정책적으로 미확정적인 상태가 많으니까 저희도 다소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여러분께 좀 협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손 들어주십시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계획인 거를 또 주민한테도 환영합니다. 질문이 4개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그냥 다 하면 좋겠죠. 첫 번째 질문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택 정비는 상가나 종교시설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공공시행시 수용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수용권 도입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건축 특례, 건축 규제 완화에서 건축 특례법에 7층 초과 15층 이하가 있는데 이것이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변의 상가나 어떤 정비시설도 가능한 건지.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관리지역 선정에서 아까 우리 지적하시면서 이제 이빨 빠진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도 주민 합의에서 병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옆에 다원빌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도 같이 묶을 수 있는 건지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 안 나오면 어떡할까 큰일 났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정비 사업은 뭐든 다 돼요. 상가, 교회, 사찰, 주택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그래서 법에 보면 이걸 소유자라고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개발 정책을 잘 몰랐던 것 중 하나가 왜 그러냐면 법 공부를 흐름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건 뭐냐면 주택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토지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도 소유자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용권 도입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수용권 도입은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수용권을 도입하자라고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좀 논리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처럼 그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옛날에는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재판을 걸어서 네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였는데 이제 이거는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수용을. 그리고 끝까지 나가지 않거나 이러신 분들은 행정 대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좀 속된 말로 피부에 와닿는 말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게 가능은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절차라든지 요건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 집에 살 권리도 걸리고 이 집을 팔 권리도 걸리고 이 집을 개발할 권리도 걸려요. 모든 사람의 권리는 동등해요. 다만 그 권리가 법에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익을 목적으로나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동의를 했을 때 거기에 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수용을 할 때는 그만큼 많은 절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권은 공공시행이 진행이 되면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건축특례 7층 이하 15층 이하인데 여기 우리 금천구 공무원님들께서 되게 힘들어해요. 여기가 구릉주도 많고 돌면 산이고 경관지구에다 미관지구에다 여기 다 묶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무조건 100%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저축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용적률이 이빠이 죄송합니다. 용적률이 충분히 높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을 주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고밀도로 짓거나 이런 부분이 도심에 대한 정확한 개발이 옳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광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되 기존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도로, 도시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진행을 할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노력은 이제 풀려고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더 높이를 좀 더 올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만 100%는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원빌라 등 지금 이 관리지역으로 지금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된 데가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가능한데 다만 요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할 때 이 노후도 기준은 50%로 봤어요.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노후도로 50%로 봤어요. 그러니까 노후불량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년 이상 보통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 어떤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50%나 그런 기본적인 요건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조금씩 저희도 이제 구청이랑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다시 한번 봐야죠. 근데 모든 걸 다 해드리면 좋아요. 다 해드리면 좋거든요, 진짜. 다 부셔버리고 그냥 50층 줘버리고 그냥. 그럼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확정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다 수용해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가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다만 아까 다원빌라처럼 일부 이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고려하고 아까 우리 저희 김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 우선 저 지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지도에 보면 파랗고 빨갛고 저 하늘색하고 이게 초록색하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가지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한 건지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우선 이 색깔의 의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이 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집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합니다 라고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 보내준 거고,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녹색에 있는 건 시흥 사동 주민센터인데 저희 국유지예요. 공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나 이제 개인 땅이 아닌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예를 들면 그 요즘은 이제 시니어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해가는데, 그럼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저층주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진행이 되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민간 정비로 가로주택을 하셔도 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되고,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셔도 되고 라는 예상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예상도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반대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때 지자체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기존에 있는 사업,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대한 부분도 좀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재개발도 공공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상의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나 이런 거 좀 심하면 저희도 이제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의견을 수용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고 주민들 다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무슨 찬반을 물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찬반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현재 자체가 하나의 큰 조합이나 주민합의체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관리 지역에 대한 지정으로 받아놓고,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보고 사업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거에 대해 근데 우선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당장 여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거는 받아두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어떤 것도 하는 거 고려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가 요새 재개발을 추진하는 도면까지 그리가 있는 사람인데, 네네네. 이 주택만 저 전국 대가 가기 전부터가 작년 9월달부터 지금 설문조사를 재개발 동의서까지 받아서 한 지금 289가구 좀 중에서 말씀하십시오. 289가구 중에서 지금 140명이라는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5%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근데 저희 동네 사람들은 지금 저런 거는 저런 걸 갖고 뜻밖의 소식을 들은 거라서 그거를 그 설명만 들어온 것이지, 여기서 찬반 투표도 물러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희는 저희 생각에는 소규모 주택은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6통 요거 보면 몇 개 통이 돼요. 근데 저희들은 소규모 주택 사업하는 건 안 해요. 의견은 존중합니다. 주택가족한테 궁금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 재개발 의사가 있다라는 거 저희도 구청에서도 지금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재개발을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지정을 서울시에서 5년간 단 한 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일반 정비지수제나 기존에 있던 정비지수제나 그런 걸 다 봤을 때 실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리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제 개념이 좀 틀어진 게 뭐냐면, 또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제시된 게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안을 또 제시한 상태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는 잘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합리적 추론에 이른다면 주민들을 그쪽으로도 설득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문제점을 저희도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일종 지역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빈집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을 할 때도 공통적으로 받는 문제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걸 했을 때 좋을 거냐 저걸 했을 때 좋을 거냐라는 어느 정도 답이 도출이 되어야지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 있는 다수분, 여기 관리구역 안에서 절반 정도 포함되는 지역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LH하고 한국 부동산하고 같이 일해가면서 저희 같이 풀어나가고 만약에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영역 자체를 배제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해드려야 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장점과 저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결국 어떤 선택지를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 드릴 거고 재개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연차별로 계속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관리 지정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발표를 한 상태라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7층에서 15층만 짓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힘드실까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종이, 3개의 종이 있어요. 1종 전용이 있고, 1종 보통이 있고, 그래서 얘를 1종 일반 주거제가 돼요. 그리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2종에서는 7층이야, 15층이야. 이렇게 나눕니다. 주변 경관과 도시 환경에 따라 나누는 거고, 여기도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할 때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현재 여기서 아까 재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관리 제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센티브로 그걸 초과해서 질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희망하면 좀 층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주민이 희망하면 올라갈 수 있고요. 단지 올라가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땅에 대한 것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법이 다 그래요. 좀 더 큰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심의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심의 안건을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네. 대개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우리 생각에 그냥 20층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7층에서 15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실망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김상환 학교 말씀하시지만 여기 땅에 있는 족보 자체가 1종이나 2종이에요. 글쎄 이미 그렇게 우리가 되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예, 예. 그런 줄은 아는데 네. 그래도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20층 아파트를 짓는 줄 알고 예.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건의를 할 경우에 네.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논의하는 가지고 겁니다. 이제 안건을 가지고 심의에 올려서 치열하게 협의를 해야죠.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법적으로 기본적인 걸 말씀해 놓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법에서 아까 재개발 때 얘기하셨는데 똑같아요. 제가 재개발 정책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재개발을 좀 한다 하셔도 이 용도 지역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업 모양으로 가더라도 높이라든지 사업성은 그래도 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재개발 정책을 보면 그 선생님처럼은 여기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주민 상황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네. 막연히 아파트라 하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희망한 상황은 50층까지 있어요. 50층까지 가야죠. 그리고 하나 더 문의하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평수가 만약에 12,000평이라면은 네. 거기에 전체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3,000평 단위로 네. 짓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 예,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이제 블럭별로 나눠요. 도로를 기준으로. 네. 전체적으로 싹 다 개발을 해서 다 밀어 철거 방식으로 싹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개발이 아니고 요거를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국공유 기준이라든지 이제 블록별로 나눠요. 블록별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블록별로 개발하는 방식이 자율이 될 수가 있고 가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가로가로 묶어서 합쳐서 벼락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방법론 쪽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를 국회의원을 시켜주세요. 확답을. 시흥 사무동을 사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좀 문자로 말씀드린 거니까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그런 게 아니고 부분 이렇게 한다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주체는 누가 됩니까? 주체요? 네. 주체는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뭐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조합을 구성을 하거나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개발, 단독주택에 대한 개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말 그대로 주민합의체를 만들어서 그 의견을 통일된 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건 당연한 그럼 겁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네. 구청에다 일단 신청하고 만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니면서 찬성해 주시오, 반대하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조합을 할 수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토지 등 소유는 다 할 수 아니, 있습니다. 다 한다면 너도 나도 찬성해 주시고 다니면 여러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합원이 이제, 다 그렇게 네. 일정이 되면 되는데 거의 타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여건이 100%가 아니고 동의여건이 3분의 2, 토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단위를 말하는 거죠. 조합을 만드는 이제 동의 요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내가 아닌 남과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협의 절차는 그 주민들이 본인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건 본인의 권리이시죠. 부장은요. 네. 느닷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합니다. 허니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하는데 네. 그 협의체도 만들지를 않고 그렇게 무조건 와서 하면 되냐? 아니, 그렇게 무조건 하지는 않고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조합 구성하기 전에 주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성돼서 창립총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아마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래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게 조합이 구성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관리 지역에 대한 계략적인 계획 속도가 나오면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주민들하고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사업지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되는 사람들끼리 우선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의 창립총회를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만드셔야죠. 예,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서.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817번지가 지금 뜨거운게 지금 달아올라 있거든요. 제 건축으로 누군가가 하겠다고. 근데 그 중에서 시흥 아파트가 문제거든요. 시흥 아파트는 지금 제가 알기로 40년이 넘었어요. 45년 이상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5세대가 세입자고 44세대가가 이제 주인이 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외부에 계시고 안에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셔요. 그 중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가구가 13개, 5가구 정도 됐는데, 이번에 어떤 한 분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카톡방에 올려놓은 글이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느낀 게 용산 천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정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잔치지 없는 소외된 사람들은 배제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817번지 시흥 아파트가 지금 그렇거든요. 시흥 아파트도 그동안 여러 번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30년 전부터. 근데 그게 민간에서 주도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찬성을 안 하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게 저희 시부모님이 거기서 한 4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래 지켜봤는데 이번에 역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걸 하겠다.
계시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있는 사람들의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밑에서부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제가 사는 주택 옆에도 빌라가 하나 있는데 좀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 노부부가 폐지를 모으고 사시는데 이 저기 사동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도 역시 관심이 없어요. 왜? 경제력이 없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폐지를 모으는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뭘로 갚을 거고요.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어떤 부동산 관계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 그 강제 수용으로 인해 갖고 용산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번 노인분들도 만약에 못 나간다면 시흥 아파트 사람들 진짜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부천 구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물어봤어요. 시흥 아파트가 옛날부터 이랬는데 대안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공예나 그러니까는 지금의 LH나 SH가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에 SH나 LH가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다시 들어왔을 때 지금 시흥 아파트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13평이라고 그래요. 근데 갖고 있는 지분은 7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LH나 SH를 해가지고 져가지고 작은 평수 지금 사람 사는 평수에 맞게끔 져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잔치잖아요. 이거는 없는 사람들이 잔치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없고 뭐 조합에다가 내 재산을 줘야 되고 강제로 팔아야 되고 없는 사람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뺏고 생존권을 뺏으려고 하는지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거에 알고 싶어서 오늘 여기 나왔어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민들 중에서 있는 잠시만 사람들은 말씀 좀 있는데 드릴게요.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계속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계속 노후화되면 알죠. 그분들의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은 그분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진행하려면 주민들의 자체적인 의지에 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좀 사회적인 경제적 약자든 노인적인 그 연세적인 약자든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거점으로 진행하는 공공이 들어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대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면 여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놔뒀으면 더 큰 그게 일이 아니고요. 생겼죠.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예, 계획을 세웠으면 예. 거기에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데 네. 동참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저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들도 그래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LH나 SH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쭙잖아요. 만약에 LH나 SH가 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평수에 맞게끔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진짜 보고 가진 게 전부인데 보고까지 내가 만약에 아까 저기 주민 동의서에 70% 3분의 2 얘기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면 강제 수용을 지금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저는. 강제 수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그런 수용권에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주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80%는 여기가 너무 물이 새고 갈라지고 개발해야겠다라고 그러는데 20%가 끝까지 반대예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감당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출구를 내놓는 거지 그걸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대안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다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다 져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한쪽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외눈박이 정책이 돼요.
한쪽을 보고 정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 개혁을 그동안 한다거나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저희가 한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제가 어머니랑 지금 제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LH나 SH 등 공공 거점 사업도 여기 쉽게 들어와서 지자 근데 왜 진짜 빨간 티들이 안 제약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김사모님도 말씀 그래서 주민 여러분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치 어떤 게 확정된 것처럼 여기서 답을 구하시려고 부르시면 초안이 확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도 아까도 제가 설명 좀 드렸는데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세세하게 한 분 한 분씩 나가서 1대1로 제가 다 하게 되면 900명이잖아요. 한 분씩 만나서 제가 900명씩 얘기하면 나중에 이 사업 900일 이후에나 킥오프돼요. 예, 그래서 추후 일정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이 아직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었는 오해라고 하면 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다음에는 설명을 더 잘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님들이나 이제 구청장님이 여러 이제 수고를 해주셔서 어쨌든 선도구역 20곳 부분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른 곳보다는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먼저 할 수 있는 후보지로 넣어드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니 우선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고 혹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네. 일반 주택이 있고 상가 주택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도 상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일반 주택에 대를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현재 본다면 상가 주택이 2배, 3배 비싼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대책 이후에 이게 이사대책 일환이잖아요. 그 이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는 혜택이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저는 87번 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 용적률 요구받아서 보통 15층, 20층에 올라가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 10층하고 뒤에 보니까 산이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은 구청에서도 이게 주민들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 주민들이 이 담당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건의를 해갖고 주민들이 용적률을 좀 높은 걸 원하면 거기서 좀 건의를 하시고, 제가 보기엔 10층에 하면 여기 분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20층이고 15층까지 속도를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주제도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저기 바로 저 시흥사동 저 뒤쪽 부분에 그 묘가 있죠. 묘가 있는데 예, 안시 묘가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영향도 또 받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지금 재건축이나 그 전에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건 저 문화재 때문에 영향을 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저희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용적률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 현행 그 관리지역을 설정하면서 오는 것 외에 나머지 문화재 부분하고 그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선행적으로 선생님 여기 7층 가능하고 15층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협의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문제가 또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정확하게 저도 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 검토했을 때로 보면 여러분들께 지정이 돼서 페널티는 별로 없이 대부분 인센티브 쪽입니다. 더 얻어가는 쪽이 많은데 그 얻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수준의 그
타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7층 만들어 왔다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우리 15층이면 이해하면 안 돼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접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서 풀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말고 나머지 제약 조건도 고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또 따로만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풀어내는데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중요하고 저희 관청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이 숙제, 이 관리지역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소규모 재개발을, 소규모 관리지역 안에 있으면 재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빼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데서는 선생님 지금 8.17번지 말씀해 주는데 여기 넣었을 때 시형 아파트를 가로수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또 넣어달라는 데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했을 때는 결국에는 사실은 다수결 쪽에 가깝겠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서 우리가 안을 제안을 하고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하셔서 요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떠나고 분담금이 좀 작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높이 줬으면 그런 바람이죠, 주민들은. 그게 가장 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대책 이후에 이사대책 이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817번지가 후보지에서 빠졌거든요. 그것도 왜 후보지에서 빠졌는지. 첫째, 그 후보지에서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시형 아파트가 어떤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낙후되어 있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리고 국토부로 신청할 때 모든 구청 땅 모든 땅을 다 담아서 서울시에 신청하기는 어려웠다. 국토부로 신청하기 어려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제일 기초적인 자료로 생각한 것들은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지 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후도가 있는 데는 예전에 정비구역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그 재개발이나 촉진지구 이런 형태로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쪽을 먼저 고르자라는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가장 우선되는 것을 보냈는데 그 중에 저희도 여기가 가장 필요하다. 왜냐면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어떤 개발 욕구, 정비 욕구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는 재개발 자체가 거의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5년간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사례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이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해법이면 어떨까라고 주민께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강하게 골랐습니다만, 물론 그 숙제가 제한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817번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영역 자체가 재개발 때문에 빠져나가거나 뭐 그럴 경우라면 817을 넣고 빼고가 연속성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선생님께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근데 주민 의지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청년도 다 아시고 계시고요. 저 부분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업 자체가 이 형태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된다면 지금 전체적인 일정으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또 신청을 하라는 절차들이 또 계속 따라옵니다. 그때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째로는 당연히 여기 한번 넣어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첫째고,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는 두 번째로 다시 추가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이런 순서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신 분 답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질문을 아까 하셨거든요, 선생님. 잠시만요. 보통 그런 거 할 때 내가 얼마를 내고 나중에 얼마의 비례를 받아서 어디를 들어가는 거를 이제 관리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처분할 때는 종전자산, 경우자산 평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무조건 높다, 무조건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건 그 시점에 가서 평가 시점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사대책의 현금청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이런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그거는 그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투기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진행돼 있고 우리가 만약에 가로주택을 하거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는 해당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하고 상가주택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내가 100평의 땅이 있었어요. 100평의 상가가 있었다고요. 아니 그거는 왜냐면 그때는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되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요. 평가는 지금 공기시간 지금보다 내리고 왔는데 네. 일반 주택과 상가주택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보다 비과세요. 네. 그러니까 현 시가로 본다면 일반 주택과 상가주택 목적은 3배 이상 비싸다고 있단 말이에요. 시세가요?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법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법에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내 재산을 지금 시세를 염두에 둬서 평가하는 게 종전평가라고 해요. 그걸 보고 나중에 내가 받을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종후평가라고 하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공사비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한테 그때는 평가 시점에 가서 그 현재 이용 상황을 보고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그 가격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구역이라는데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빨간선 아래에 들어오는 거니까. 네, 현재는 지금 예산 그 구역을 그렇습니다. 빨간선 안에 들어오는 걸 앞으로 여기 갖다 뭘 흔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20여년 사는데 네. 오늘까지 10번째 저기 갖다 뭘 하겠다고 그러래요. 왜 여기가 명당짜리입니까? 왜 자꾸만 끊겨요? 여기 갖다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정답이십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군청에서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여기다 지켜지는데 또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군청에다가 서울시청에다 예. 자꾸 또 목적하고 살면서 세금 내는 거 내고 근데 그 얼굴에 세 번째야 내가 20년 동안 살면서 들어갔어요? 네. 올라가서 뿌리 뒤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여기만 괜찮아요? 여기 명당짜리예요? 누가 줬어요? 제가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확인해보고 나중에 그건 좀 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는? 네, 고려하겠습니다. 저 발전하는 저 경상도에 오라고 해서 거기 갔다 했었는데 네. 예? 그때 저 주택 과장이 좀 나오셨더라고. 근데 왜 어째서 이 자리만 맨날 한다고? 어? 왜 이 자리만 해요? 이게 명당이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히스토리는 저희가 내가 옆에 20년 사는데 7번째야 7번째. 이 구청 여기 이사 오면 자꾸 또 저쪽에 있어 못 하겠더라고. 예. 왜들 그래요? 왜 거기 사람들은 왜 못 살게 그러? 예, 알겠고요. 저희 앞으로 용역하면서 주민들과 진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질문은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예? 휴 일정이요? 아까 그 설명 들었었는데? 맨날 하는 자리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말고 왜냐면 각 지역 예를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 아니면 밑에 있는 분 그리고 뭐 또 저기 있는 분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과 구체적인 미팅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근데 오늘 자리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저희 주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소규모 관광을 하는